저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오전 10시 KBS 아침마당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68세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서서 무대 위 유명 작가를 향해 소리쳤어요. 전국 200만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저와 위장 결혼을 했어요. 제 돈 3,8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른 여성들도 속였어요.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행자는 당황했고 무대 위 남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 남자는 바로 베스트셀러 여행작가 최도윤. 유튜브 구독자 15만 명, 각종 방송 출연으로 유명한 중년의 로맨스 전도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고발하는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68세의 전 국민 앞에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8개월 전 한 장의 포스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68세인 정혜진 씨는 강남구 압구정동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5년째. 매일 같은 루틴의 반복이었죠. 오전 7시 기상, 혼자 먹는 아침, 동네 한 바퀴, 오후 2시 TV 앞에 앉아 시간 때우기, 저녁 6시 혼자 차린 밥상 앞에서 또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만 살다가 죽을 건가? 68세.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아직 15년은 더 살아야 했어요. 이대로 매일 똑같은 하루만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족연금 월 180만 원. 적금 이자까지 합치면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남편이 일찍 완납해둔 아파트도 있었고요.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부인은 연금도 넉넉하고 자식들도 잘 컸고 참 복받은 분이야. 하지만 복받은 사람도 외로움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드라마를 보고 수다를 떨었는데 지금은 TV 소리만이 정막을 메워줄 뿐이었거든요. 2023년 3월 어느 날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눈에 띄는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인생 2막을 위한 글쓰기 교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사는 베스트셀러 여행작가 최도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수강료는 월 15만 원이었습니다. 한번 가볼까? 5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수강료 15만 원이 부담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혜진 씨는 결심하고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직원이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정혜진이라고 대답하며 68세라고 덧붙였어요. 그러자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어요. 연세가 괜찮으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대부분 50대 초중반이라면서요. 잠깐 나이가 문제인가요? 정혜진 씨는 약간 기분이 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문제 없다고 신청하겠다고 말했어요.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정혜진 씨는 처음으로 글쓰기 교실에 참석했습니다. 20명 남짓한 중장년층이 모여 있었고 강사로 나선 사람이 최도윤이었어요. 최도윤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니트에 베이지색 재킷, 검은 테 안경이 지적인 인상을 주었죠. 목소리는 라디오 DJ처럼 부드러웠어요. 정혜진 씨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을 보니 정말로 50대 초중반이 대부분이었어요. 자신이 가장 나이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최도윤이 질문을 던졌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대답했어요.
가족이라고 건강이라고 말했지만 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기억이라고. 우리가 만든 기억, 그것이 진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정혜진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최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특히 중년 이후의 기억은 더욱 소중하다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꾸 정혜진 씨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정혜진 씨는 몰랐어요. 그 시선이 관심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눈빛이었다는 것을. 수업 내용은 흥미로웠어요. 단순한 글쓰기 기법이 아니라 인생 철학에 가까웠거든요.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혼자라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는 없다고. 정혜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해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런데 최도윤이 덧붙인 말이 좀 이상했어요. 오히려 자유롭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은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경제적으로 안정된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첫 번째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라는 주제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정혜진 씨는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도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처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정혜진 씨가 네, 정혜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인생이 정해진 게 아니라 새로 써나가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매력적인 말솜씨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20명 중에서 왜 자신에게만 따로 말을 걸었을까요? 최도윤이 또 물었어요. 수업이 어땠냐고, 혹시 집이 뭔지도 물었습니다. 정혜진 씨가 압구정동에서 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최도윤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찰나였지만 정혜진 씨가 놓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아, 좋은 동네라고. 혼자 사시기에는 좀 크지 않냐고 물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왜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할까요? 정혜진 씨는 살짝 당황했지만 30평 정도라 적당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최도윤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전세인지 자가인지 궁금하다고.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다고 했어요. 부동산 정보까지 캐묻는 이유가 뭘까요? 정혜진 씨는 불편했지만 자가라고, 남편이 일찍 완납해놨다고 대답했어요. 최도윤이 아, 그렇구나 하더니 또 물었습니다. 혹시 혼자 사시냐고. 가장 직접적이고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정혜진 씨가 네, 하지만 왜 그런 걸 묻느냐고 되물었어요. 최도윤이 당황한 듯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하다고. 자신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했나 하면서 수업 중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혜진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정혜진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68세에도 아직 매력이 있는 건 아닐까? 화장대 서랍을 열어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술에 발라보니 거울 속 자신이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에게만 접근했을까? 왜 경제 상황을 그렇게 자세히 물어봤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간순간 스쳐 지나간 그의 표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압구정동이라고 했을 때 반짝인 그 눈빛, 자가라고 했을 때 더욱 관심 있어 하던 모습. 정혜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정혜진 씨는 68년을 살아온 여성이었어요. 인생 경험이 알려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진 씨는 오랜만에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최도윤이 수강생 명단을 미리 검토하며 68세, 압구정동 거주, 과부라는 정보를 체크해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의 네 번째 타겟이라는 것을. 그 후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최도윤의 수업은 단순한 글쓰기 강의가 아니었어요. 인생 상담이자 힐링의 시간이었죠. 두 번째 수업에서 정혜진 씨는 남편과의 추억을 담은 글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의 발표가 끝난 후 최도윤이 말했어요. 정혜진 선생님, 오늘 과제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그는 정혜진 씨의 글을 특별히 칭찬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박수를 쳤죠. 최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문장에 진심이 느껴진다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게 그래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혜진 씨의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기뻤어요. 언제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하지만 다른 수강생 김순자 씨가 나중에 귀띔했습니다. 최도윤이 다른 분들한테는 별로 관심 없어 보인다고, 유독 정혜진 씨에게만 그런다고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20명 중에서 최도윤이 개별적으로 말을 거는 사람은 정혜진 씨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글에는 형식적인 피드백만 주고 따로 차를 마시자고 제안하지도 않았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최도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혜진 선생님, 커피 한 잔 어떻냐고. 글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혜진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화센터 앞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최도윤이 물었어요.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냐고 물었습니다. 정혜진 씨가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끝을 흐렸어요. 그러자 최도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많이 외로우셨겠다고 위로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도윤이 자신의 이야기도 꺼냈어요. 자신도 3년 전에 이혼했다고,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동병상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둘 사이에는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최도윤의 질문들은 계속 이상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에 사시냐고 물었어요. 정혜진 씨가 압구정동이라고 대답하자 좋은 동네라고 하더니 혼자 살기에는 좀 크지 않냐고 또 물었습니다. 정혜진 씨가 30평 정도라 괜찮다고 하자 최도윤이 또 덧붙였어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어머니가 혼자 그런 큰 집에 사시는 것에 대해 말이에요. 왜 자꾸 가족 상황을 파악하려 할까요? 정혜진 씨는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분당에 산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본다고 답했어요. 최도윤이 아, 그러시구나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평소에 많이 외로우시겠다고. 세 번째 수업에서 김순자 씨가 정혜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 선생님,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정혜진 씨가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어요. 김순자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신이 작년에 다른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었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강사가 수강생 중에서 혼자 사는 여성만 골라서 접근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정혜진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대답했어요. 경찰서까지 갔다고, 결혼 사기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진 씨는 지금까지의 상황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유독 자신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것, 주소를 확인하는 것, 혼자 사는지 묻는 것, 가족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 정혜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나도?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김순자 씨의 말이 단순한 기우일 수도 있잖아요. 며칠 후 정혜진 씨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온라인에서 최도인을 검색해 봤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은 그의 프로필은 화려했어요. 나이는 52세, 여행작가 15년 차에 출간 도서만 8건이었습니다. KBS 아침마당, MBC 기분 좋은 날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도 출연했고 유튜브 구독자는 15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8만 명이나 됐어요. 정혜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이 왜 나한테?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성공한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니.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혼했다고 했는데 인터넷 어디에도 가족 관련 언급이 없었거든요. 보통 작가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말이에요. 더 궁금한 건 그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여행 사진들은 많았지만 일상적인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집이나 가족과 관련된 사진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정혜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사적인 걸 올리지 않는 타입인가? 네 번째 수업이 끝난 후 최도윤이 또 제안했어요. 정혜진 선생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시냐고 인사동에 좋은 전시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점점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수강생 박영희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정 선생님 집이 압구정동이시죠? 최 작가님이 물어보시더라고 했어요. 정혜진 씨가 자신한테 물어봤냐고 되물었어요. 박영애 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한테 정 선생님이 어디 사시는지 물어보더라고 혹시 같은 동네인가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랬다고 했어요. 왜 주소를 본인한테 직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내려 했을까요? 정혜진 씨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날 밤 정혜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어요. 68세에 이런 관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요? 5년간의 외로움이 드디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품을 바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된 걸까요? 옷차림도 예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순자 씨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유독 자신에게만 관심을 보일까? 왜 경제 상황과 가족 관계를 그렇게 자세히 파악하려 할까?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까? 정혜진 씨는 68년을 살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5년간의 외로움 때문에 정상적인 관심도 의심하게 되는 건 아닐까? 다음 주 수요일 최도윤은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올 예정이었습니다. 정혜진 씨는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이 달콤한 관심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의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68세의 마지막 사랑일 수도 있고,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혜진 씨는 아직 몰랐어요. 최도윤이 매일 밤 집에 가서 무엇을 적고 있다는 것을. 오늘 괜찮은 타겟을 찾았다. 압구정동 사는 68세 과부. 돈이 꽤 있을 듯함.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수강생 명단에 정혜진 씨의 이름 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는 것을. 다른 3명의 이름 옆에도 똑같은 빨간 동그라미가 있었고 그 옆에는 각각 완료라고 적혀 있다는 것을. 정혜진 씨는 최도윤의 4번째 사냥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혜진 씨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68년의 인생 경험이 그녀에게 예리한 직감을 주었고
주변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지혜가 있었어요. 5월 둘째 주 최도윤이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강화도 여행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자신이 취재차 가는데 함께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혜진 씨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남편 사후 처음으로 남자와의 여행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순자 씨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정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최도윤이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 나이에 뭐가 이상하냐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라는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지 않나? 정혜진 씨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도윤이 덧붙인 말이 또 이상했습니다. 참, 혹시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머니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왜 갑자기 자녀들 이야기를 꺼낼까요? 마치 가족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혜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분당에 살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본다고 했어요. 최도윤이 그러시구나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평소에 많이 외로우시겠다고. 집에 돌아온 정혜진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 씨,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정 언니, 일단 가보라고 했습니다. 대신 조심하시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어요. 이틀 후 정혜진 씨는 최도윤과 함께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강화도에서의 하루는 정말 마법 같았어요. 최도윤은 정혜진 씨를 공주님처럼 대해줬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예쁜 사진도 찍어주고 고인돌 공원을 걸으며 최도윤이 말했어요. 선생님과 함께하니까 여행이 더 의미 있다고 했습니다. 정혜진 씨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68세에 이런 로맨스가 가능하다니.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최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좀 더 가까워져 볼까요? 68세에 받은 프로포즈였습니다. 정혜진 씨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최도윤이 대답했어요. 자신도 나이가 있잖냐고 좋은 분을 만났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며 최도윤의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벨소리가 울리자 최도윤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정혜진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냐고 묻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최도윤의 대답이 정혜진 씨의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여보, 어디야? 애들이 아빠 찾는다고. 정혜진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여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아빠 찾는다고. 전화를 받은 최도윤의 얼굴이 순간 당황한 빛을 보였어요. 급히 전화를 끊더니 정혜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출판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혜진 씨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보라는 말과 애들이라는 말을.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저 전화는 뭘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진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좋은 하루였기에 의심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68년을 산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며칠 후 최도윤이 또 연락했어요. 선생님, 우리 정식으로 만날까요? 자신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딸 민서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더니 물었어요. 엄마, 누구냐고. 현관에 남자 구두가 있던데 하면서요. 최도윤이 놓고 간 구두였어요. 정혜진 씨는 딸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글쓰기 선생님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고. 그 사람 정체를 정확히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정혜진 씨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죽고 5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이제 동반자가 있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민서가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엄마, 요즘 중년층 대상 결혼 사기가 많다잖냐고 신중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혜진 씨가 반박했어요. 그 사람은 유명한 작가라고 책도 여러 권 냈고 방송에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럼 가족들은 만나보셨냐고, 친구들은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최도윤의 주변 사람들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글쓰기 교실 수강생들 외에는 말이죠. 그럼에도 정혜진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5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2023년 7월 15일 둘은 결혼신고를 했습니다. 작은 결혼식도 올렸어요. 정혜진 씨 쪽에서는 딸 민서와 몇몇 친척들이 왔지만 최도윤 쪽 하객은 단 5명 뿐이었습니다. 정혜진 씨가 물어봤어요. 가족들이 왜 안 왔냐고. 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아, 모두 지방에 살아서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돼서 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또 이상한 변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방에 살아도 아들의 결혼식에 가족이 한 명도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객들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었어요. 최도윤이 출판 관계자라고 소개했지만 딱히 친밀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결혼식 사진을 찍을 때도 이상했습니다. 최도윤이 사진사에게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인터넷에는 절대 올리지 말라고, 개인적인 사진이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작가라서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건가 싶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신혼 첫날 밤 정혜진 씨는 행복했습니다. 68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신혼 첫 달은 정말 달콤했어요. 최도윤은 정혜진 씨를 여왕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해줬습니다. 매일 아침 최도윤이 말했어요. 당신 같은 분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매일 아침 커피를 타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정혜진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68세에 이런 로맨스가 가능하다니.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강화도에서 들었던 그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애들이 아빠 찾는다고. 2개월째부터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혜진 씨가 마트에 가려고 하자 최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정혜진 씨가 마트 좀 간다고 하자 최도윤이 또 물었어요. 혼자 가시냐고. 자신이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한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감시에 가까워졌어요. 은행에 가려고 해도, 친구들과 차를 마시러 가려고 해도 항상 따라오려 했습니다. 어느 날 최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건 좀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정혜진 씨가 왜냐고 물었어요. 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너무 자주 밖에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인생의 자유를 강조하던 사람이었는데 정혜진 씨가 말했어요. 당신도 혼자 다니잖냐고. 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남자니까 다르다고, 그리고 자신은 일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점점 더 통제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건 3개월째였습니다. 어느 날 정혜진 씨가 은행에 갔다가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3,8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혜진 씨가 최도윤에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내 통장에서 돈을 찾으셨냐고. 최도윤이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거냐고. 자신의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랬다고 곧 갚아드리겠다고 했어요. 정혜진 씨가 물었어요. 사업 자금이요?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요? 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출판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수익이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어요. 사업 자금? 여행 작가인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걸까요? 정혜진 씨가 물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미리 말씀 안 하셨냐고. 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깜빡했다고, 죄송하다고, 정말 곧 갚아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혜진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그 증거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혜진 씨가 동네 카페에 갔는데 낯선 여자가 다가왔어요.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도윤의 부인이시냐고. 정혜진 씨가 네, 그런데 하고 대답했어요. 그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그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미경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전 부인이라고 했어요. 전 부인?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정혜진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혼하셨다고 들었다고 말했어요. 이미경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혼한 게 아니라고 지금도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혜진 씨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자신과의 결혼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미경 씨가 대답했어요. 위장 결혼이라고 그 사람이 당신 재산을 노린 거라고 했습니다. 15년간 결혼 생활을 한 진짜 부인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경 씨가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최도윤이 두 아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날짜는 한 달 전이었어요. 이미경 씨가 설명했습니다. 고등학생인 큰애와 중학생인 둘째가 있다고 이 사람이 매일 집에 들어와서 아빠 노릇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혜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 물었어요. 이미경 씨가 대답했어요. 출장이라고 거짓말한다고 당신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간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경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짓을 여러 번 했다고 했어요. 중년 여성들 상대로 결혼 사기를 치는 거라고. 정혜진 씨가 물었어요. 여러 번이요? 이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4번째라고 앞에 3분도 똑같이 당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혜진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혜진 씨가 물었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존재를 최근에 알았다고 그 사람이 요즘 집에 자주 안 들어와서 수상해서 뒤를 밟았다고 했어요. 이미경 씨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몰랐다고, 그런데 첫 번째 피해자가 집까지 찾아와서 알게 됐다고,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정혜진 씨가 물었어요. 그럼 왜 이혼하지 않으셨냐고. 이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혼하면 그 사람이 더 자유롭게 사기를 치게 되잖냐고 했어요. 정혜진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이미경 씨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서도 있다고 했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정혜진 씨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혜진 씨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68세에 찾아온 늦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계산된 사기였다니. 그때 최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당신 어디 가셨냐고, 집에 왜 안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문자가 이제는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최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냐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랬다고. 정혜진 씨가 대답했어요. 친구랑 차 마셨다고. 정혜진 씨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거든요. 최도윤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어디 가시든 미리 말씀해 달라고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정혜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정혜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부터 정혜진 씨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미경 씨와 다시 만나서 증거를 더 모았어요. 최도윤의 실제 주소,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놀랍게도 피해자가 정혜진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경 씨가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작년에 당한 김영숙 씨라고 5,200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박순희 씨로 3,600만 원, 세 번째는 최윤정 씨로 4,100만 원이었다고 했어요. 지난 3년간 최소 4명의 중년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정혜진 씨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만 총 1억 6,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라고 글쓰기 교실이나 문화센터에서 접근해서 혼자 사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들만 골라서 그런다고 했어요. 이미경 씨의 말을 들으며 정혜진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혜진 씨가 물었어요. 증거는 확보했다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정혜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마침 최도윤이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2023년 11월 15일 인생 2막을 아름답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아이러니했습니다. 결혼 사기꾼이 인생 2막에 대해 강연하다니. 정혜진 씨는 방송국에 연락했어요. 시청자로 출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송국 PD가 물었어요. 어떤 사연이시냐고. 정혜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 강연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PD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정혜진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신은 그 사람의 부인이라고, 아니 피해자라고 중요한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어요. PD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관심을 보였어요. 생방송이라 위험할 수 있는데 정말 확실한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정혜진 씨가 대답했어요. 증거도 있다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서류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방송 당일 정혜진 씨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가방 안에는 이미경 씨가 준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도윤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최도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최도윤입니다.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혜진 씨도 억지로 손뼉을 쳤어요.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아름답다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진행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작가님도 최근에 재혼하셨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최도윤이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은 분을 만났다고, 68세의 멋진 여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진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최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인생 경험도 풍부해서 정말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혜진 씨가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카메라가 정혜진 씨를 향했습니다. 정혜진 씨가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최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진행자도 당황했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시청자분, 지금 무슨 말씀을? 정혜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저와 위장 결혼을 했어요. 제 돈 3,8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른 여성들도 속였어요. PD가 급히 제지하려 했지만 정혜진 씨는 계속 말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내역,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정혜진 씨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최도윤이 변명하려 했어요. 아니라고, 오해라고, 이분은 하면서요. 정혜진 씨가 외쳤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15년 된 부인과 두 자녀가 있잖아요. 그 순간 스튜디오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도윤이 말했어요. 저희는 이혼했다고. 정혜진 씨가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요. 카메라가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정혜진 씨가 계속 외쳤습니다. 3년간 4명의 여성을 속여서 총 1억 6천만 원 이상을 가로챘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진행자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미 모든 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최도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정혜진 씨의 마지막 외침이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중년 여성분들 조심하세요. 글쓰기 교실 문화센터에서 접근하는 남성들 조심하세요. 방송은 급하게 광고로 넘어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국민이 지켜본 생방송이었거든요. 방송 직후 정혜진 씨는 떨리는 다리로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정혜진 씨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해냈구나. 68세의 전 국민 앞에서 진실을 외친 겁니다.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방송 직후 최도윤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터넷이 들끓었어요. 유튜브 구독자 15만 명이 하루 만에 3만 명으로 줄었고 출판사에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방송국들도 모든 출연을 취소했어요. 더 중요한 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정혜진 씨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죄가 적용됐어요. 위장 결혼 자체도 공정증서원 본불실 기재죄에 해당했고요. 재판에서 최도윤은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어요. 5명의 피해자와 동일한 수법 사용, 결혼 직후 통장에서 거액 인출, 가족들에게는 사업 투자라고 거짓말, 진짜 부인과 자녀들과는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 판사가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억 5천만 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2024년 3월. 그 일이 있은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혜진 씨는 다시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딸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용감하셨다고. 정혜진 씨가 대답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났던 거라고.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68세에 전 국민 앞에서 진실을 외친 거 아니냐고. 자신이라도 그럴 수 있었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진 씨는 작은 유명 인사가 됐어요. 결혼 사기를 폭로한 용감한 할머니로 말이죠. 여러 방송에 출연 요청도 왔지만 대부분 거절했어요. 정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선에서 충분하다고. 하지만 몇 개의 프로그램에는 출연했습니다. 특히 중년층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에서 사기 예방법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요즘 정혜진 씨는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 중년층 지원센터에서 주 2회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진 씨가 말했어요. 자신도 그 경험을 했으니까 피해자들 마음을 안다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은 대부분 정혜진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홀로 된 중년 여성들이 결혼 사기나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였죠. 60대 후반의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고. 정혜진 씨가 따뜻하게 위로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잘못한 건 사기꾼들이지 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이 물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정혜진 씨가 대답했어요. 그럼요. 외로움은 죄가 아니라고. 새로운 사랑을 원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담을 통해 정혜진 씨 자신도 치유받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어요. 민서가 물었어요. 제목이 뭐냐고. 정혜진 씨가 대답했어요. 68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좋은 제목이라고, 꼭 출간하라고. 정혜진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가끔 최도윤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요. 아들 우진이가 미국에서 화상 통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친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우진이가 덧붙였어요. 엄마가 더 큰 사람이라고. 복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시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정혜진 씨는 뿌듯했어요. 요즘 정혜진 씨의 하루는 바쁩니다. 오전에는 봉사활동, 오후에는 글쓰기,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어요. 정혜진 씨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혼자라고 해서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외롭다고 해서 당해주지는 않는다는 것. 68세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 정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만 우리에게는 68년의 인생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우리의 힘이에요.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려는 사기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혜진 씨 같은 용기 있는 분들이 있는 한 그들의 꿍꿍이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정혜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외로워도 함부로 당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을 지켜드릴 차례니까요. 정혜진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면서 말이죠. 68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혜진 씨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포기의 이유가 아니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정혜진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노을빛 이야기였습니다.